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 3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보통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9일 금요일이 다가오는데요, 이날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 인도네시아 말로는 파스카라고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건기를 들어서는 그런 환절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에는 좀 비가 안 오더니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 이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네요. 어쨌든 어제 같은 날은요, 날씨가 좀 맑으니까 기온이 높고 매우 더웠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농민들은요, 이때가 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다가 버려뒀던 볏짚을 태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연보다는요, 연무까지 더해져서 농촌까지도 연무가 꽉 끼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건기가 시작되면은 DBD라고 하는 그런 댕기열병이 만연하게 됩니다. 벌써 인도네시아에는 댕기열로 숨진 아이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면서 모기를 조심하셔야만 댕기열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컴파스 톱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 이상하게도 정치권의 뉴스를 제끼고요, 인도네시아 병원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DBD 댕기열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기 혹은 변비까지도 항생제를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 의사가 내주는 처방전도 어쩐지 일반인이 약국에서 그대로 사 먹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국도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을 가더라도요, 처방전을 잘 살펴서 여기에 얼마나 마이신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기호 1번과 3번이 헌법재판소에 즉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9명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증인을 내세우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신문 정치면에 보게 되면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를 싣고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콤파스 리트방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한 건데, 이 리트방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에 퀵카운트를 조사해서 아주 거의 퍼센테이지를 꼭 맞춘 그런 아주 신뢰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기관이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국민들에게 냈더니 61.4%가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반면에 32.6%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 헌법재판소장이요, 윤리 위반을 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보내는데 나이 헌법이 정한 40세 미만은 안 된다고 한 것을 그 지방에서 당선된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상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윤리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번 선거 부정선거 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아니냐, 그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국민들이 50% 이상이 그것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재판소가 그 부정선거를 제소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50대 50 정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재판은 할 것 같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번과 3번 후보 외에도요, 이렇게 되니까 삐에띠가 당까지 부정선거 제소장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4%가 넘어서 득표를 받아서 적어도 지금까지 한 명의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PSI라는 당으로 이 표가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적시를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빼빼빼 당하고, 그리고 1번과 3번 후보가 부정선거 제소장을 낸 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주말에 나스뎀 당사를 찾아가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찾아갔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찾아갔다. 그리고 뭐 그렇게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리오팔로의 당사로 찾아갔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렇죠.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뭐가 대통령이 돼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나스뎀 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치 거물들은요, 나스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일단 둘이 만나서 나눴다고 하는 회의 내용은 잘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브라보는 말을 길게 이어갔고요. 또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그 성격대로 야, 나스뎀 당이 우리하고 같이 차기 정부에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을 은근히 내뱉었습니다. 또 이때 수리오팔로 당 총재는 뭐 친구지간에 만나지도 못하냐, 그리고 우리는 차기 정부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브라보와 수리오팔로는 협력을 하는 것 같다. 그 대신 지금 1번 후보와 3번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꼴이 되겠죠.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는 나스뎀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돌겠다고 합니다. 브라보 간자르 마푸드를 지지하는 정당 중에 하나인 통합개발당이죠. 빼띠가 당도 만날 것이고, 빼띠가 S, 빼까S, 빼베베, 빼까베, 그리고 빼대빼 당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판이죠. 국민수권당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인도네시아 선진연합당으로 빼띠가까지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은 골가르당은, 그리고 민주당이죠. 그 유도현호 전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은 아주 불쾌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빼띠가는 대선에서 함께 싸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베티가 당은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해서 이렇게 손잡고 우리가 그 브라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지만은 베티가는 그 야당, 그러니까 반대당에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했던 당인데 어떻게 합류를 하냐? 이렇게 와서 합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합류를 하되 장관 자리는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을 민주당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사를 그대로 보면요. 물론 땀을 흘리는 사람과 갑자기 나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같으면은 똑같이 장관 자리를 나눠 먹으면 이게 공정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에 불러들이는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예수님의 일꾼 비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과 뒤늦게 예수님이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찾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저녁 때 돼서 갈 적에 똑같이 품삯을 나눠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먼저 갔고요. 저 사람들은 나중에 왔는데 왜 품삯이 같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라보는 그 정당연합에 늦게 들어왔어도 앞으로 자기 정부와 협력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떤 당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먼저 들어왔냐 나중에 들어왔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정치 판도는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PDIP 메가와티 당만 외톨이로 남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후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저 바지 사장격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젠 그만해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헌법 소송을 내고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요. 시작은 참 뭐 열심히 했지만은 묘하게도 끝은 시작에 끝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생각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요 2024년 3월 18일에서 21일 동안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무려 6조 6,8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본이 유출됐다, 밖으로 나갔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실제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던 그런 자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나간 자금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잘 살펴보면은 선거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 시장의 변화도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카르타 중심가의 시티라든지 플라자라든지 그리고 자카르타 중심지에 있는 큰 호텔이나 쇼핑몰에서 모든 그 시장 상권이 이루어졌다고 지금까지는 봐왔는데 이게 점차 BSD와 PIK 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서 BSD는 땅그랑 가는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BSD 그리고 또 하나 PAK는 공항 가는 데 있는 그런 큰 그 새 시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아직도 바깥에는 홍수 피해가 나고 있고요. 자카르타도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찍는 이 시간에도 자카르타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를 했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봤자 집은 다 망가졌고, 국가가 좀 돈을 줘가지고 집을 고쳐준다고 해야만 집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지금 돌아가면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격이 돼서 아마도 대피소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지르간한 중부지방도, 중부자바지방도 농민들이 집으로 가봤자 벼농사도 다 물에 잠겼고요, 집도 무너졌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인뉴스에도 속보로 전한 내용인데요, 이 세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에 세관의 조사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아직은 잘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메단에 쿠알라라무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요, 거기도 국제공항입니다. 거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퍼지던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귀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나 한국에서 떠날 때에 세관에 신고를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되찾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관세법에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도 잘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적에 B20이라고 하는 전자세관 물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다 작성을 하게 되면요, 바코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관에다 제출하면 아무 이상 없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나이가 든 분들은 이런 거는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B22 폼을 꺼내가지고 아들이나 지인한테 보내서 여기다 좀 이걸 기재를 한 다음에 바코드로 찍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쉬울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제가 살 때 보면요, 세관을 들어올 적에 담배 몇 가 껌이 있냐 없냐, 수병이 몇 병이나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거를 신고하면 봐주지만은 신고를 안 하고 들어왔다 들키게 되면은 상당히 센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B22 폼에다가 잘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뭐 수량은 좀 속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일단 기재를 하고요, 세금을 낼 건 내고 들어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 특히 제처가 자카르타에 올 적에는 김치라든지 식품, 그리고 뭐 과일 등을 많이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세관 검사대를 거치게 되는데, 가방에 식품이 많으면요, 공항 그러니까 화물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데를 나오기 전에 세관원들이 거기서 보고요, 거기서 표시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얀 분필로다가 이렇게 찍찍 그어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거기 가방에 있는 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택에다가 검게 막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칠해 놓은 거는 이거는 검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당황을 해서, 또 너무 물건이 많고, 그때 제가 한국의 포도원을 마침 생산한 포도를 좀 여기 손주 먹이려고 많이 가져왔는데, 그게 거기다 보니까 이게 매직으로 막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시 내놓은 것을 띄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 갈 때 가지고 있던 아무 표시도 안 한 택을 거기다 바꿔 끼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보이게, 세관한테 잘 보이게 하고는 나올 때 B22 바코드를 거기다 딱 찍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세관원이 이거 어서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식품을 가지고 나오기에는 좀 편한 게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이슬람이 많은 국가면서, 이슬람당이 이렇게 몰락을 해가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서 제가 좀 잘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고난주일 여러분 부활절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